오늘 나온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와 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28%포인트로 벌어졌는데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에 크게 못 미쳤고 대구, 경북마저도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당 수장에 대한 부정 여론도 긍정 여론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당내 중진들은 장동혁 대표를 면담하고 당의 노선 전환을 촉구했는데 선거는 단 97일 남았습니다. 그 위기의 목소리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MBS 여론조사 얘기도 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당의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는 무기력함 또는 혼란스러움 이런 거에 반영 아닌가?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대표께서 너무 큰 무게를 지고 있다.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쾌도난만식으로 빨리 매듭을 풀고 나와야 돼.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 확실하게 속지 않은 세리머니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형적으로 딱 정확하게 황교안의 길을 걸어가고 장 대표 지원 유세 오면은 대표님 오십시오. 같이 유세차 올라가시죠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절레절레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정치온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최근에는 4선, 5선 당 중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오늘 당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면담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던 걸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이종배 의원이 아마 중진 모임의 간사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셨는데 물론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얘기의 논점은 뭐냐면 방향은 같다. 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승리라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래야 되는데 그 전략상의 방법론 갖고 약간의 좀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컨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컨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목소리가 가능한 대여 투쟁 측면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분의 주장이 당내 의견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그걸 계속 노출시키게 되면 당원이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저 시끄러운 정당 뭐 유능할 수 있겠나라고 표를 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차 나타날 거니까 일단은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고 그럼으로써 선거에 대비하자. 뭐 이런 취지의 의견이 많이 오간 걸로. 예, 윤상현 의원의 말을 보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현재 왕관이 너무 무겁다. 우리가 속죄 세레모니라도 하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고 나와야 한다.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속죄 세레모니가 어떤 거죠? 저는 약간의 역할 분담론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탄핵의 무게를 다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탄핵의 무게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고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많은 표를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그 이전에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했던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선거연대가 한다고 해서 진보당의 당 강령을 민주당이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도 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마치 윤 어게인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너무 박하다는 거예요. 이건 네.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 취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중진 등이 저런 세레모니라도 준비해서 네. 대표의 무게를 좀 덜어주자. 왜냐하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절윤이라고 어떤 다른 용어로 아무리 표현을 한다 한들 심지어는 당내에서조차 그 절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네. 없어. 이렇게 하는 저 상황에 대해서 중진들이 좀 같이 거들어주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많은 표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당 지지율이 17%,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는데 또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더 크게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거 때 당대표가 지원 유세 온다고 하면 절레절레 흔든다. 오늘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태대로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MBS 여론조사 17%
나왔는데 아마 역대 두 번째 최저치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게 바닥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진회의를 했고 최고 중진연석회의를 부활한다. 이게 그 회의의 성과라면 사실 뭐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여러 방식의 의견 수렴을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의견이나 비판적 조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그 의원들이나 당내 세력에 대해서는 또 입을 틀어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이 방향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해놓은 예.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고 여전히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근거로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7%도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당내 이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더 암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뼈 있는 말도 남겼는데 우선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제명되고나서 병원 그만둬서 걱정 안 알렸었는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조롱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출마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지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자연인 아닙니까? 네. 저희 당의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징계감이다. 결과론적으로 그거는 해당 행위잖아요.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기본의 문제 아닙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뒤 첫 행보로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왜 대구를 선택했을까?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서문시장 갔을 때 좀 한산했으니까 나는 좀 대비되는 그림을 만들고 싶다. 2번, 대구에 출마할 것이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뭐 저는 대구에 출마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 떠나서 일단 무소속이니까 제가 뭐 어떤 당을 옹호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러나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공격하는 또는 비판하는 그 큰 측면은 뭐냐면 중도층에 속할 수 있는 기조를 가져라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나는 중도층에 속할 수 있다는 취지가 엿보인 거고 그렇다면 수도권 행보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대구, 부산은 사실은 어쨌든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가고 일단 수도권, 경기, 서울 등에서 뭔가 보수세 확장을 위한 네. 행보를 했으면 조금 더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이면 뭐 평택을 염두에 두었다? 예컨대 뭐 평택이든 경기든 지지 유세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이 지금 전 민주당에 잘못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필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민주당이 이따 다루겠지만 터무니없는 입법을 통해서 또 터무니없는 모임도 만들고 있잖아요.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이런 거. 그래도 우리 당내에서는 그 공격하는 전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두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진우 의원 스타일은 네. 본인은 뭐 당내 기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어요? 할 말이 없겠습니까? 말 안 합니다. 네. 특히나 공개적으로다가 SNS를 통해서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실정과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 기조에 대해서만 극렬하게 비판을 해요.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등 이런 몇 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하지만 사실상 당내 문제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을 해요. 어떤 부분이 당원들한테 더 좋은 평가를 받을지 저는 선거에 임하는 이 정당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더 공익적 측면에 부합하는 건지 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주진우 의원이 의문의 1승을 하셨네요. 네, 윤 변호사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디 출마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출마 지역을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다들 덤벼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객 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역을 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자객 공천 우려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선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죠. 늦게 의원직을 던지고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퇴 시한을 다 맞추는 경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지역을 선정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 아직 보궐선거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누가 대구시장 후보가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역을 특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굳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알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순간은 경선 일정부터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미리 밝히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원래 이 한계가 이렇게 전부 세밀하게 계산한 행보를 하는 것. 네. 이게 한동훈 대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건 보수의 어떤 새로운 미래,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으면 보수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면 본인의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지역이든 아니면 확정이 유력한 곳이든 뭐 대구든 부산이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출마한다라고 선언하고 유권자를 만난다면 훨씬 할 수 있는 얘기도 많고 보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다르게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좀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전략만 짜고 있다고 하면 계속 시간은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전국적인 투어를 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을 확인시킬 수도 있지만 과연 본인의 내심의 의사대로 6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고 정치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주변에서는 뭐 출마 권고를 하고 있고 본인도 그게 아닌 상태에선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나마 전국 순회를 할 때 알아봐주고 손잡아주는 뭐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본인의 또 팬덤 지지층이 그러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6월이 도과되고 원내 입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계속 눈치 보고 어디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하지 말고 결단하고 결기를 보여주면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나온다면 한동훈 필승 전략을 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 나 이길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 이길 생각이나 해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도 징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그 언행에 대해서 오독한 거예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수 있도록 필승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이죠. 네. 거기에 무소속 후보가 하나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해당 무소속 후보마저 이길 전략을 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해당 무소속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해서 그분한테는 우리가 그냥 문을 열어주자. 이거는 배임이죠. 이거는 당의 대표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저거를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 저는 그거는 이상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 가든 저희는 상관없어요. 무소속 후보잖아요. 그렇다면 당대표로서 필승 전략을 짜는 것이 기본적인 정당의 지도부로서의 임무인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는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전 대표와 친분 때문에 뭐 공천을 줬으니까요. 의원이나 등 따라다니거나 같이 동행하는 것은 저는 뭐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것인지 정치적 자산을 낮추는 것인지는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건 저 정치적인 평가가 따를 것이고 다만 당내에서 저 부분을 징계하자 논의하는 것은 저는 속 좁은 행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출마 선언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국내심 후보가 있을 것이고 한 전 대표의 무소속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는 사실은 그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당 후보를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자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서문시장 갈 때 뭐 우재준, 박정훈, 안상원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동행할 걸로 알려졌는데 그럼 그건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저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평가의 대상일 뿐이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당원이나 국민이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 평가를 감수하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서 낸 가처분 신청의 신문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앞서 출석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그냥 정치적 보복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다.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윤리위가 행해왔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봐야 한다.
시민들에서 어떤 점을 생각하세요? 앞서 배현진 의원은 어제 새벽에는 과거 장동혁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10분 만에 삭제, 이른바 빗삭하기도 했습니다. 이 얼굴 막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 유능하고 잘생긴 보수 정당을 만들고자 한 마음이었던 게 불과 한 회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막던 자기 가치를 팝니까?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네, 가처분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나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나가는 화면도 저희가 들어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불복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잖아요. 네, 소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추가로 소명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층에서는 정당 내부 징계의 자율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충분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SNS에 아동 사진 올린 이유는 뭔가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의 제명을 당한 것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 배현진 의원은 일단 징계 사유는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댓글 다는 분의 댓글 수위가 뭐 높다 하더라도 그 댓글 단 분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이 어쨌든 악플러의 자녀 사진을 그렇죠. 올렸다는 그렇게 거죠. 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되는데 그 징계 양정이 좀 과다한 부분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양정 부분은 또 정당의 재량 범위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인데 배현진 의원이 이번 지선에 출마한 것이 미리 알려졌다면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좀 높아지겠지만 배현진 의원은 출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당 위원장은 본인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전속적인 권리가 아닌 거고 정당의 한 기관으로서의 역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처분 인용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더군다나 재심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김종혁 의원은 좀 달리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징계도 세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종혁 의원이 만약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그 점을 소명을 한다면 본인은 개인의 출마 여부, 자격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법률적으로만 보면 없지 않아 있다. 두 분은 이렇게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중징계에 반발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 그런데 어제 새벽에 SNS에 장동혁 대표와 과거 친했던 사진을 올리면서 좀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는데 또 10분 만에 빗삭했단 말이죠. 왜 삭제했다고 보세요? 근데 올린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오늘 그 윤리위원회 결정이긴 했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의 뜻이었다고 볼 이 그 당원권 1년 징계에 대한 신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 원인 제공한 장동혁 대표의 과거의 어떤 사진과 그 추억을 올린다는 게 좀 선뜻 납득은 안 돼요. 저렇게 맑았던 장동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냐 이런 의미의 글을 올렸다가 10분 만에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저거 올렸을 때 저 심정은 진심이라고 봅니다. 올린 게 진심이다. 네, 그런데 다만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정치적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차 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아마 그 글을 본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뭐 누구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저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또 과거의 장동혁과 현재의 장동혁이 전혀 이 동일인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배현진 의원으로서는 저런 심정이 특히 오늘 법원 심리를 앞둔 그 전날 저녁 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의 어떤 좋았던 어떤 과거를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징계를 당한 이 의원으로서 뭐 저렇게 다른 정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올렸다 생각하고 삭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지금 신문이 막 끝났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아마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리 종결 기일을 고지를 했을 거고요. 보통 한 2주 정도 줍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그 정도를 줬다고 하면 그 안에 추가적인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면 뭐 4주, 3, 4주 안에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신청 내용 중에는 시당 위원장으로서 공천권
행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강하게 소명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지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온 법 왜곡죄법을 본회의 직전에 내용을 대폭 바꿔서 상정해 잠시 뒤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왜 어떤 부분을 바꾼 걸까요?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원래 안은 민사 형사 관계없이 법을 잘못 적용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수정안은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법 왜곡 행위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일부 표현은 삭제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야당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만 국한해서 법의 국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의총이 와서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이걸 당론으로 결정해서 법사위도 따라라.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안 되지만 1, 2심 판단이 다를 경우 그럼 어느 한쪽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냐,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가 무조건 기소를 잘못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이 너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직전에 수정을 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자신 없음 또는 위헌성이 크다는 부분을 스스로 자인했다라고 보고요. 저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많은데 어떤 이유로 어쨌든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왜곡죄라고 저희가 표현을 쓰지만 저희가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법리가 있어요. 법령이 있고 이걸 해석합니다. 해석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으면 이 사실관계의 법령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 과정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의도적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이라는 것은 내심의 마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수사하는 사람의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재판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재량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법령 해석에 대해서 재량을 주고 그다음에 이 적용 과정에서 재량을 줘야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사하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유법 수집 증거를 적용해서 사실을 확정하면 아까 제가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 이제 증거에 의한 건데 또 사실 증거가 없는데도 사실을 인정하면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이 증거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그럼 재판은 AI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 2심, 3심이 각기 다르고 심지어는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상이 변하게 되면 세상에 맞춰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오게끔 판례가 변경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처벌 대상인가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 판결은 여기에 적용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이 법이 만들어져요. 그럼 수사 누가 합니까? 지금 이 공직자하고 선거범죄 뺐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죠?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체계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일단은 뭔가 강성 지지층의 요구인데 그 요구가 합리적 요구로 보이지도 않고 뭐 저희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만 골몰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할 정도의 정말 무분별한 법이에요.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자, 법 왜곡죄라고 그랬죠. 법 왜곡죄의 사법 부분에서 수사기관을 처벌합니다. 그럼 헌법 왜곡하는 입법기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헌법은 마음대로 어기면서 입법을 마음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법령 적용 과정에서 뭐 왜곡했다고 해서 처벌하면 동일하게 평등권상 둘 다 처벌해야죠. 그럼 현재 이 국회의원들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은 법원보다 국회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법을 같습니다. 자꾸 만드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급하게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이 나오게 된 이렇게 것이고요. 급하게 수정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내란전단 재판부법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법을 이렇게 넘기기 직전에 누더기처럼 수정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누더기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이라든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법조계 일부 또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를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논의를 해온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다 포함했는데 어제 이제 의총 과정에서 김남희 의원이 과거에 본인이 논문을 썼던 한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재량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민사나 행정 사건에 있어서 법 왜곡죄 적용은 배제돼야 된다는 논리를 꽤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듣기에도 그렇다고 하면 당초의 취지는 사실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나 또 판사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법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피의자, 특정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정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자. 네. 여기에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위헌성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전부 문구까지 삭제나 조정을 해서 네. 위헌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었고, 그래서 법사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논의 과정이 무시되고 갑자기 수정된 거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나올 정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게 위헌 시비 내지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그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여당의 책임이기도 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요. 갑작스러운 수정이 비판되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잠시 후 4시 50분쯤에 통과될 예정인 법 왜곡죄에 대한 두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짧게만 하나 더 하면 이게 이제 그러면 단독 판사 한 명일 때는 그렇다 치고 3명이 판결할 때는 합의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3명 중에 반대한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인정한 사람 처벌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을 거치는 재판의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럼 그 판사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아니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기속되지 않는 현행법을 따라가지고 국민참여재판과 다른 사실 인정을 했어요. 이거 처벌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던져둔 거예요. 허점이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칭찬했던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출생 직후에 물려받은 농지가 논란이 됐는데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원호 구청장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 600평을 영세부터 소유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정 구청장은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 조부모가 매입한 뒤 상속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 변명이 길어요. 말이 길어요. 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짜 뉴스 하면은 법적으로 뭐 처벌하겠다. 가장 후진 대응입니다, 그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참전했습니다. 정 구청장이 자신의 농지 주변에 공금을 들여서 성동구 힐링센터를 지었고 그 부지가 바로 통일교 개발지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힐링센터는 구민의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고 그 부지가 통일교 소유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대략 정리하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0세 또 2세 때 농지 600평을 상속받아서 계속 갖고 있었다.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일부러 안 판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근데 저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문제 제기했던 저게 농지법상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되는 거고 실제 이게 투기성이든지 여부는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거든요. 그다음에 농사를 안 지은 휴경 상태로 넣는다는 것은 식강 등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정원호 구청장의 저 내용을 보면 68년도하고 70년도에 본인 68년생이니까 태어날 때하고 2살 때 할아버지가 세대 생략증여를 한 것 같아요. 등기 자체를 그냥 정원호 구청장으로 해줬어요. 명의신탁이거든요. 저희가 세대 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농사를 아버님이 졌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농사 쭉 짓다가 뭐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께서 알려진 바에 따른 94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그 뒤는 누가 줬습니까? 그 뒤는 휴경 상태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휴경 상태인데 왜 안 팔았냐 이거죠. 안 팔렸다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맹지기 때문에 농사 못 줬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전에 맹지인데 어떻게 농사를 줬죠? 그러니까 농사 맹지라는 게 기계가 못 들어갈 뿐이지 사람이 들어가서 농사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안 판 이유는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농사를 계속 졌는지 안 졌는지 이거 밝히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안 판 이유가 뭔지 저게 저 당시 얼마인지 모르지만 현재 공시지가로 5,350만 원 정도 돼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해명할 때 이게 농지법에
농지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건 저희 관심 없어요. 그냥 농사를 졌는지 안 졌는지 네. 이것만 밝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졌는지 안 졌는지, 농사꾼인지 투기꾼인지 이것만 밝혀라. 다른 해명하지 말아라라는 게 지금 김재섭 의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석 의원이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후지입니다. 헛발질이죠. 왜 구구절절 설명하냐고 하는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조차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비판만 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이 문제 제기할 때요. 최소한 등기부 등본 내용만 확인하고 농지법의 기본적인 적용 취지, 그러니까 1996년 1월 1일 시행된 농지법과 그 이전에 적용되던 농지개혁법 상에서 부칙조항상 원래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 대한 처분의 문제, 이거 조금만 보면 확인이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그 여권의 유력 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 정도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법대 출신 아닙니까? 법대 아니라도 이 정도 문제 확인하면 이건 거리가 안 된다. 바로 확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기꾼이냐고 묻습니다. 이건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미 던져놨기 때문에 다시 걷어들이지 못하는 궁색한 처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젊은 의원이고 소장파라고 나름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런 방식의 의혹적인 문제 제기, 구태 정치나 하는 것이죠. 왜 김재섭 의원이 총대를 메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정은호 구청장이 이 땅을 결국 팔기로 한 거죠? 팔겠다고 했고 이미 네.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여수 그 땅 같이 유수 농지가 된 전국의 농지들 엄청 많습니다. 그 농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다 투기꾼이라고 하면 농지 갖고 있는 분들 다 투기꾼이고요. 대통령이 얘기한 매각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영농개혁사를 사실상 허위로 작성해서 개발 수요가 있는 곳에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상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정은호 구청장이 소유한 것 같이 이렇게 과거부터 오랫동안 소유해왔고 사실상 상속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대통령이 거듭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좀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자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 이전에 이제 이렇게 매매가 있는 경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샀다 하더라도 3,000평, 3,000평을 상속으로 받아도 그거는 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3,000평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그 투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갖고 있으면 그 시가응등을 기다리면 그러니까 농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먼저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과 정은호 구청장의 실태가 어느 정도 저희가 일치하니 그럼 당신 어떻게 할래라고 저희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 위반 여부보다도 일단 농지 갖고 있었고 농사 안 지은 건 사실 아니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계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